자, 이제는 국가 책임의 추궁과 그 이행 확보에 관한 문제를 살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건에 의해서 성립된 책임, 또 그와 같은 내용의 책임을 어떤 국가가 어떻게 추궁을 하며, 그리고 그러한 책임 추궁에 응하지 않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책임의 추궁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누면은 피해국에 의해서 책임이 추궁되는 경우와 피해국 아닌 국가들에 의해서 책임이 추궁되는 경우, 이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국에 의한 책임의 추궁이요. 자, 우선 피해국이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피해국이라 하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우선 개별적 의무의 위반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로 나눠본단 말이죠. 개별적 의무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별국가 상호 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의무를 이제 여기서 개별적 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개별적 의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별국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무를 말해요. 뭐 양자조약에서든 다자조약에서든 또 일반 국제법에서든 다 볼 수 있겠죠. 양자조약상에 있어서의 당연히 그 두 나라 간의 개별적 관계예요. 뭐 다자조약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다자조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다자조약 개별 당사국들 간의 관계를 이제 다루기 위한 그 영무, 개별적 의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일반 국제법에서도 이를테면 국내 문제 불간섭의 의무, 이것도 역시 개별국가 상호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의무들이죠. 자, 이러한 개별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무가 위반이 되면 피해국은 어떤 국가인가, 그 의무의 상대방인 국가, 그럼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받은 국가가 바로 이 피해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대세적 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세적 의무 위반의 경우, 여러분들 대세적 의무라고 하는 뜻을 알죠? 개별 국가들이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공동체 전체로부터 그 개별 구성원들, 모든 개별 구성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그러므로서 개별 구성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 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해서 부담하는 의무, 이걸 갖다가 대세적 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이 초안에서는 규정을 해요.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가 피해국인가? 그 위반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specially affected state,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 특별히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런 국가가 피해국이다 이거지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이제 피해국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의무의 향후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타국의 입장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피해국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이 대세적 의무는 국제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도 당연히 존재하고, 다자조약에 의해서도 하나의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 그 다자조약 당사국들 간에 있어서도 대세적 의무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대세적 의무가 위반이 되는 경우, 어느 한 국가가 그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일반 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이든 다자조약상의 대세적 의무든 한 국가가 그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서 그 의무의 향후 이행과 관련해서 모든 타국의 입장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피해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떠한 한 국가가 그 의무를, 그 대세적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법위원회가 이런 설명을 붙여요. 그 위반이 그 자체로서 그 의무의 모든 상대국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위반이 그 자체로서 그 의무의 모든 상대국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그 위반국 책임국이죠. 그 위반국의 그 의무의 이행이 모든 타국의 의무 이행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가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이제 그 타국의 다른 국가들의 의무 이행 자체가 이제 아주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었어요. 그 위반이 그 자체로서 의무의 모든 상대국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그 책임국의 의무 이행이 모든 타국의 의무 이행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위반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서 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한 국가가 그러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그 의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피해국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은,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피해국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약법 협약 제60조 제2항, 이 다자조약의 그 위반을 이유로 해서 다른 당사자들이 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한 규정이 있죠. 조약법 협약 제60조 제2항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같은 패턴을 쓰고 있고, 그 조약법 협약에 있어서의 그 다자조약에 있어서의 어느 한 당사자의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조약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이 규정에 있어서의 이 패턴을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피해국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조약법 협약 제6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다자조약의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을 했다. 그 위반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과 그 위반국 간에 있어서 그 조약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죠.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 그다음 그 위반으로 인해서 그 조약상의 의무의 추후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들의 입장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 어떠한 다른 당사국도 그 조약을 자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자조약에 있어서의 그 정지 요구권을 가지는 국가의 그 지위를 규정한 이 패턴이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피해국을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들은 이제 피해국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공동체에서, 그 다자 조약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든 일반 국제법에 있었든 간에 그 공동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그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그것을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러한 피해국들은 그 위법 행위국을 상대로다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그 책임의 내용이죠.
위반의 중지, 재발 방지의 약속 및 보장, 그리고 손해배상의 요구를 그 위반국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에요.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이라.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도 위반국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 위반국을 포함한 일단의 국가군을 상대로 하며 그 국가군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확립되는 경우, 일단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다. 일단의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대세적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다자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다자조약 당사국들 간에 형성된 그 공동체에 있어서의 대세적 의무. 그리고 둘째,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일반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대세적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위반국을 상대로 위법행위 중지하라. 그리고 재발방지 보장하라. 하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발방지의 약속 그리고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위법행위 중지와 아울러서. 그리고 이 피해국 아닌 국가들은 자기 스스로가 피해를 받은 게 아니니까 자기한테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피해국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끔, 자기한테 대해서는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도 피해국이나 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끔 이 위반국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인권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당한 그 사람들, 이 피해자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피해국 아닌 국가들은 그 위반국을 상대로 위법행위 중지하라, 재발방지 보장하라, 피해국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들이 피해국 아닌 국가들도 이 위반국을 상대로 이러한 책임 추궁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러한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피해국 아닌 국가들이, 즉 제3국들이 그 위반국을 상대로 이 재판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죠. 재판상의 책임 추궁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한 국가가 대세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른 국가가 그 위반국을 상대로다가 이제 국제법정에다가 소를 제기하는데 관할권에 대한 양측의 동의가 다 있음으로써 관할권 수락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관할권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제3국이 어떠한 그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국을 상대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1912년에 이 벨기에와 세네갈 간에 있어서 기소 또는 인도해야 할 의무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건이 ICC에서 판결이 부여된 바 있어요. 2012년에. 이 사건에서 벨기에는
이 세네갈이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했다 하는 이유로다가 세네갈을 상대로 제소를 했단 말이죠. 이 사건에서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고문 방지 협약 위반과 관련해서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프리카 차드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이 고문을 비롯한 많은 그 중대한 인권 침해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히센 아브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차드 대통령이죠. 이 아브레라고 하는 전 차드 대통령은 이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직을 잃게 돼요.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갖고서는 대통령직에서 축출이 된 후에 세네갈로 정치적 망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세네갈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벨기에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예요. 벨기에는 그러한 그 고문을 비롯한 그러한 그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 중에 벨기에 국적자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차드 출신 벨기에 국적자들의 고소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 아브레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 하고 이제 주장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레에 대해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돼요. 그런데 세네갈은 이 아브레가 전직 국가 원수로서 면제, 재판관할권 면제 향유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벨기에로 인도하지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벨기에가 세네갈이 고문 방지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고문 방지 협약 제7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당사국이 고문 행위의 피의자, 고문 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문 행위 피의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기소의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세네갈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세네갈을 상대로 ICJ에 제소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는 벨기에가 세네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는가, 즉 원고 적격을 갖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이 협약상의 의무가 이행되는 데 대해서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따라서 그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에 어떠한 다른 당사국도 그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제소를 위해서 그 제소국이 특별한 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위반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취해받지 않았어도 그 위반에 대해서 다른 당사국들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재판상의 책임을 추궁할 자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조약 당사국들 간에 있어서의 대세적 의무 위반에서는 그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 즉 피해국이 아닌 어떠한 다른 당사국도 그 위반에 대해서 이 재판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도 재판소가 이와 같이 그 피해국 아닌 모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 즉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그 관심사로 제기될 수가 있겠죠. 이 문제가 직접 ICJ에 회부된 적은 없지만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재판소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보아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입니다.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피해국 또는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피해국 아닌 국가들도 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책임을 추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국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피해국이나 제3국들은 그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선 이제 피해국에 의한 조치예요. 이행 확보 조치. 피해국은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여기서 대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은 피해국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국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해국이 그러한 위법행위국을 상대로다가 위법행위국으로 하여금 책임을 이행하도록끔 유도할 목적으로 취하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그것이 하나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대응 조치는 위법행위국에 의해서 앞서서 위반된 의무와 같은 분야의 의무 불이행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위법행위국이 위반한 의무와 같은 분야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맞서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국이 어떠한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하는 피해국의 대응 조치가 그 앞서서 이루어진 그 조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를 위한 대응 조치가 반드시 그 조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조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맞설 수도 있고, 또 관습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대응 조치, 이러한 개념, 즉 위법행위국이 책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피해국이 취하는 하나의 의무 불이행으로서의 그 조치가 전통적으로는 reprisal, 우리말로 복구라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던 것이 오늘날은 이 reprisal이, 복구가 countermeasure, 즉 대응 조치라 하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프라이절이라는 그 용어 속에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이 armed reprisal, 무력 복구라는 개념까지도 같이 이게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서 인식될 우려가 인식된다. 카운터메저는 그러한 그 무력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는 건데, 카운터메저는 이 무력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법행위국에 대한 위법행위국에 대해서 책임의 이행을 유도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그 일방적 조치로서의 그 의무 불이행, 여기는 이제 무력 행사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오늘날 이 대응 조치가 인정이 되는데, 그러한 무력적 복구까지도 포함하는 리프라이저를 라는 용어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국제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취해지는 이와 같은 일방적 조치로서의 그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용어로서 지난날의 리프라이저라는 표현 대신에 카운터메저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이러한 카운터메저, 대응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피해국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말이죠. 첫째, 대응 조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 위법행위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제 책임, 피해국 입장에서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귀국이 이러이러한 의무를 위반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거예요. 대응 조치의 결정을 사전에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해당 그 분쟁, 지금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죠. 이 분쟁을 위한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분쟁이 권한 있는 법정에 부탁되는 경우, 권한 있는 법정에 부탁되는 경우 대응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취해진 대응 조치라면은 그 분쟁이 권한 있는 법정에 회부되는 경우 즉각 중지돼야 한다 하는 걸 또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책임의 위법행위국이 이러한 대응 조치가 가해지는 중에도 위법행위국이 이러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위법행위국이 책임을 이행을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대응 조치는 종료돼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 그 피해국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로서 이 국가책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 더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이 리토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리토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통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뭐냐면 다른 국가가, 한 국가 입장에서 다른 국가가 자국을 상대로다가 다른 국가가 어떠한 그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한 어떠한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경우 그러한 비우호적 조치에 대한 응수로서 취해지는 후속적인 비우호적인 행위. 이거를 갖다가 전통적으로는 리토션으로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 리토션의 개념이 조금 넓어졌어요. 어떻게 넓어지느냐? 그렇게 이제 타국으로부터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한 응수로서의 비우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그 타국의 위법 행위에 대한 비우호적인 응수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해가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할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타국의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는 타국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취하는 후속적인 조치로서 비우호적인 행위, 즉 비우호적이나 합법적인 응수,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 리토션의 개념으로 새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리토션, 이 보복에 어떠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외교관계의 단절이라든지 그동안 계속되어 있던 경제 원조를 중단한다든지 또는 뭐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그 위법 행위국을 상대로다가 그 위법 행위국들에 대해서 입국 사증의 발급을 뭐 거부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 이게 다 이제 국제법상 이게 뭐 의무 위반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상당히 강도 높은 그 비우호적인 행위로서 이것이 이제 복구의 개념 속에 보복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리토션의 개념 속에. 그리고 이러한 리토션, 보복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응 조치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문제의 그 위법행위국이 그동안 이 피해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에 상당히 의존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경우 그 피해국이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다가 그동안 주어졌던 경제 원조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건 단순한 대응 조치 이상의 강도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요. 어떤 효과?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식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복, 리토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해서 이 환경보호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책임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해요. 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가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보자고요. 하나는 개별 국가 상호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고, 또 하나는 인류 환경 전체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요. 자, 우선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국제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자고요. 우선 이제 이 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첫째, 위법행위 책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모든 국가들은 자국 영토상에서 발생한 자국 영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초국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즉 초국경적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의무죠. 이러한 이 초국경적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취해야 될 의무는 이 2001년 국제법위원회의 이 초안, 즉 위험한 활동으로부터의 초국경적 피해의 방지에 관한 초안에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그러냐, 원천국은 여기서 이제 원천국 State of Origin이라고 하는데, 원천국은 뭐냐면 문제의 그 인간 활동이 발생하는 국가예요. 자, 원천국은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즉 주의 의무 위반의 결과로서 초국경적 피해가, 인접국에게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그 원천국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위법행위 책임이요. 여기서 위법행위 뭐예요? 그러한 초국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주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주의를 취해야 될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이라 이 말이죠. 그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국가가 자국 영토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초국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주의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초국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 조치를 그 해당 영토국이 주의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경적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초국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 그 해당 그 행위 발생지국은 피해국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그동안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법위원회가 그동안 작업을 쭉 했습니다.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 책임이라 하는 주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연구를 해왔는데, 작업의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해로운 초국경적 피해에 대해서 원천국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즉, 이 경우에 있어서 초국경적 피해를 발생시킨 그 실질적인 활동 주체, 즉 사업자가 되겠죠. 이들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실질적인 활동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그 실질적인 활동 주체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천국이 보충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법위원회는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초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국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초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주의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하는 초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진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타국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의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직 국제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지는 못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뭐 절대적 책임, absolute liability, strict liability, 이런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취했던 그 국제법위원회의 입장은 그 2006년도에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이 초안에서 잘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법위원회가 2006년에 이 위험한 활동에 기인하는 초경제적 피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손실의 분담이라고 하는 분담에 대한 원칙, 이 초안에서 그 입장이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초안에 따르면은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그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서 초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서 스스로의 그 의무, 즉 방지 의무죠. 이 방지 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즉 실질적인 활동 주체가 민사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러한 실질적 활동 주체의 민사 책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의무만 부담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초안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초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초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 그러한 초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활동으로 인해서 초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다 취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가 취해야 될 조치는 이것으로서 그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조치냐? 첫째,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역상에서 이루어진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초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그 원천국은 그 초경제적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속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하는 거예요. 둘째, 그러한 신속 적절한 보상을 피해자들한테 이제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 실질적 활동 주체들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활동 주체들이 그러한 그 보상을 위해서 그 보상을 위한 보험이라든지 기타 재정적 보증을 유지하도록끔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뭐 산업기금을 조성하라 하는 걸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이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도록끔 하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만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초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실질적 활동 주체에 대해서 민사 책임만을 부과하고, 즉 실질적 활동 주체의 민사 책임만을 인정을 하고 국가는
그러한 책임이 이행되도록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 책임,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인류 환경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야. 인류 환경 전체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 이거는 이제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법리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작동되는 그 책임 법리가 이 경우에 그대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그 인류 환경 전체, 즉 전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 보호 의무들, 예를 들면은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 금지와 같은 의무,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 금지, 이 인류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의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인류 환경 전체의 보호를 위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책임이 부과되고 추궁될 수 있는가.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머리에 떠올리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환경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와 같이 인류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국가는 Specially Affected State죠. 특별히 영향받은 국가는 피해국 자격으로서 그 위반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서 그 의무의 향후 이행과 관련해서 모든 타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모든 타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다 하는 거.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 우리가 다 다룬 내용이죠. 이게 그대로 여기 대입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위반으로 인해서 그 의무의 향후 이행과 관련해서 모든 타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해요? 그러한 의무의 위반이 모든 타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또는 그 의무의 위반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다른 국가들의 그 향후의 의무 이행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든 타국이 다 피해국으로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피해국 이외, 대세적 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피해국 이외에 어떠한 국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죠. 자국이 피해국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자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는 못해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대세적 의무 위반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의 그 인류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국 이외의 어떠한 국가도 위반의 중지라든지 재발 방지 보장이라든지 피해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와 같은 인류 환경 전체의 보호를 위한 의무가 대세적 의무인가? 그리고 그러한 대세적 의무, 그러한 의무의 위반 시에 있어서 이와 같이 폭넓게 책임이 추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국제법의 실정 국제법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러한 대세적 의무가
이러한 인류 환경 보호의 의무가 대세적 의무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라든지 또는 그러한 위반 시에 있어서 모든 타국으로부터 이렇게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실정국제법으로서 확립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 향후의 국제법 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다면은 짧고 길다면 긴 한 서너 시간 통해 가지고서 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의 내용을 그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책임의 성립 요건, 책임의 내용, 그리고 책임의 추궁, 그리고 그 이행 확보 조치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본 거예요. 이 국가 책임은 국제법의 어느 한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 대해서, 즉 국제관계 어느 분야든 간에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서 의무 위반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법의 어느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간에 국제법의 기본적인 법리로서 또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잘 이해를 하고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딱딱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제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